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크다. 하나, 둘. 자, 오늘 즐거운 종강날인 거 아시죠? 즐거운 종강날이지만 우리 중개사는 종강이 전혀 의미가 없죠. 오늘 종강하면 뭐예요? 다음 주에 또 개강이니까.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 항상 우리가 저번 주부터 열심히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8주차는 말은 8주차인데 우리 암기 좀 해보자고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개발론 들어갔어요. 개발론. 그리고 개발론에서 우리 암기해야 될 첫 번째가 워퍼드라는 학자가 개발의 단계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암기 어떻게 합니까? 아예 부탁하세요. 근검마. 아예 부탁, 근검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에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위험을 네 글자로 바꾸면 위험 이렇게 바꾸면 이 위험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냥 위험하다 이런 식이니까 항상 위험이라는 게 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개발에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개발의 위험. 그런데 이 개발의 위험을 학자들이 법시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위험의 종류를 항상 뭘로 구분한다?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때문에 위험해졌다. 법률 때문에, 시장 때문에 위험해졌다. 비용 때문에 위험해졌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개발의 방식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개발의 방식 보면 첫 번째,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 근데 이 공영개발은 항상 무엇으로 방식을 나눈다?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 토지 취득 방식. 그래서 토지를 전부 다 매수합니다. 매수 방식. 근데 매수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토지를 교환한다.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을 만들어냈고 매수와 환지를 결합한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민간 개발은 항상 개발에서 민간이라고 그러면 누굴 말한다? 토지 소유자. 그래야 얘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혼자 다 해먹는다.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게 지주 공동 사업. 자, 지주 공동 사업은 포인트가 요놈이 보여야죠. 요놈이 공사비.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지급하면 대물변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면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전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위탁 방식이죠. 그리고 위탁 방식은 반드시 세 글자가 따라서 나온다. 위탁 뭐식이에요? 위탁 수수료라는 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죠. 위탁 수수료. 자, 그 다음에 토지개발 신탁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개발은 토지만 있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금이 있어야죠. 자금이. 근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고 부탁하는 신탁이에요. 근데 믿고 부탁하니까 항상 믿음의 증표를 줘야죠. 믿음의 증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 방식을 활용하는 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개발 자금은 누가 조달한다? 신탁회사가 조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간 컨소시엄은 법인들이 연합했다 이런 뜻이죠. 대규모 사업에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하나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6글자.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대고
그래서 완성된 물건의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토지 가격하고 공사비로 나누어 갔습니다.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 다음에 민자 사업에는 크게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항상 요놈이 포인트예요. 도로, 터널 요런 것들이 요런 일반적인 기반 시설이 나오면 항상 뭘로 돼야 됩니까? BTO. 네, BTL은 건물이 나오죠. 건물. 그래서 기숙사, 도서관, 아파트 이런 게 나오면 항상 건물은 리스 BTL 방식이 나와야죠. 자, 도로, 터널 이런 게 나오면 BTO. 그 다음에 기숙사, 도서관, 아파트 이런 게 나오면 BTL 이렇게 해줘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암기 두 번째 관리죠. 관리는 항상 이쪽을 먼저 떼서 암기해줘야죠. 자,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자가. 자, 페이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페이지를 띠적띠적 하니까 불안해 죽겠어. 자, 108페이지인가요? 관리가? 자,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자과.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위탁. 자가와 위탁을 혼합합니다. 혼합관리.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셋 중에 하나를 맞춰야죠. 자, 첫 번째.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어디로? 자가. 업무 처리가 종합적이고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자가. 그 다음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혼합은 책임이 둘이 같이 책임을 지니까 불분명한 거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리의 목적.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복합관리는 종합관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항상 이제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시작되니까 관리가 특정 측면만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관리, 복합관리죠.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종합관리, 복합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관리를 항상 기술, 경제, 법률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요거랑 연관시켜서 내가 하는 관리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인데 이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관리는 대부분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적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하나, 요런 게 주의할 내용이죠. 첫 번째, 인력 관리입니다. 인력을 관리합니다. 인력 관리 나오면 셋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인사비, 노무비, 인력 관리가 나오면 경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토지의 경계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측량, 기술 이렇게 떠올라야죠. 측량, 기술. 그 다음 위생보안관리 나오면 위생시설, 보안시설에 대한 관리니까 요 기술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의 개선이라는 게 있죠. 부지의 개선. 농지의 개선은 농지의 비옥도를 올리는 거고 부지의 개선은 도시지역에서 부지의 개선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포장 시설을 깔고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게 우리가 기술적 측면의 관리죠. 이게 부지의 개선이고 그래서 부지의 개선이 나오면 기술 이렇게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시설 관리는 닉네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측면의 관리고 또 하나는 시설 관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요구로 고쳐주세요 라는 요구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또 관리라고 불러요? 소극적 관리라고 부르는 거죠. 소극적 관리. 자,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한 10% 정도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관리는. 예.
자, 마케팅 하면 항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이죠.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고객 점유는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자,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건데 키워드가 있다 했어요. 키워드. 요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급자. 자, 기업 또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기업 또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업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려는 게 첫 번째니까 공급자 중심 나오면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을 점유하려면 고객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 소비자의 심리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나오면 이게 지속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죠. 지속적인 관계를.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 나오면 관계 마케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시험은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의 세부 전략 STP, 4P. STP, 4P. 이건 반드시 암기가 돼야죠. 그래서 STP, 4P를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항상 S는 시장을 세분합니다. 시장 세분화. 근데 시장을 뭐 하려고 세분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죠. 목표 시장 타켓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이렇게 설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목표 시장을. 그러면 목표 시장에서 항상 설정을 했다 해서 내가 그냥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 또는 아둥바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게. 뭔가 아둥바둥을 해야 1등을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죠. 포지셔닝. 그래서 네 글자로 포지셔닝 이렇게 읽고 세 글자로는 차별화라고 읽고 두 글자로는 위치라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포지셔닝 나오면 영어가 포지션이니까 위치. 근데 뭔 차 위치예요? 뭔 차? 포차 위치. 포지셔닝 차별화. 포지셔닝 차별화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 차별화라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4P죠. 4P. 그래서 제가 유진입니다. 그러면 제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 유는 유통 경로 차별화, 그리고 지는 촉진 프로모션이죠. 촉진 프로모션. 이 중에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게 유죠. 유통 경로. 부동산 관련 유통 경로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부동산 관련 유통 경로. 뭐 직접 판매할 것이냐,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중개사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딱 세 가지 정해져 있다고. 직접 할 건가요? 대행사를 활용할 건가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건가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은품, 경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촉진이고 프로모션, 촉진.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대 이론으로 가는 것이죠. 지대 이론은 오늘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 그래도 저번 주에 숙제 많이들 하시더라고. 저희 카페나 카톡 봤더니 아우 뒤지게 공부해갖고 그 빵꾸 다 채웠다고 한마디씩 하시더라. 뭐 뒤지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자, 일단 보자고요. 지대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대 이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대가.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가정이 농지에 농지를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걸 지대라고 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죠.
도대체 지대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이냐 이런 거예요. 지대 이론은 무엇을?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이게 노랭이 딱 하나 있다고. 노랭이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 우리가 지대를 지불하는 이유, 요놈이 포인트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지대 이론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직접 막 두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얘는 출제자가 보여주니까. 일단 눈동자 한번 찍어볼게요.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차액, 절대, 위치, 입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저는 솔직히 요런 것들 굳이 두문자를 따서 학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뭔가 돼야 자신감이 있다니까. 일단 이거 암기 코드가 뭐였어요? 착한 전마였죠. 착한 전마. 그리고 얘는 차액지대 나오면 차니까 착한, 이게 카잖아요. 카. 차가 영어로. 차액지대 나오면 리카도, 절대지대 나오면 마르크스. 이건 괜찮하단 말이에요. 그냥 착한 전마 해서 차액 리카도, 그 다음에 절대 마르크스, 그 다음에 위치지대, 입찰지대는 또 세트죠. 이 둘이 세트고, 위치지대와 입찰지대는 위로 튑니다. 위치 튠네. 그 다음에 입찰은 입은 아래로 알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착한 전마 위로 튀고 입은 아래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대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이 포인트라고.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전마 뭐 위로 튀고 입은 아래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부 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 요 앞대가리 두 개. 앞대가리 두 개. 그래서 항상 차액지대는 무엇이 지대를 만들어내나요? 그러면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낸다. 차액이 뭐냐?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 그 다음에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절대권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위치지대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낸다.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요것도 한번 봐요. 요거 봐요. 이 위치지대는 직감적이에요. 위치에 좋고 나쁨이 지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현대 사회에서는 위치에 좋고 나쁨, 우리 집의 위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를 뭘로 찾습니까? 저희 집은 제가 사는 집은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렇죠. 뭔가 출근을 하려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게 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역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퇴근을 위한 어떤 교통수단.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이 당시에도 위치에 좋고 나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당시는 위치에 좋고 나쁨을 뭘로 찾았냐? 그러면 수송비예요. 수송비. 즉, 이 당시는요. 공업이든 농업이든 다 똑같아요. 항상 물건을 팔려면 어디로 물건을 수송해 와야 되냐? 시장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야 돼요. 시장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시장으로 갖고 와야 파는 거죠. 우리 곡식을 우리가 팔려고 그래도 시장으로 갖고 와야 되고. 근데 이 당시에는 뭐가 불편했습니까? 교통수단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위치에 좋고 나쁨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요 물건들을 어떻게 시장으로 수송할 것이냐, 요 수송비가 뭔가 위치에 좋고 나쁨을 따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위치 나오면 무조건 고전 이론은 다 수송비예요. 수송비. 예. 그 다음에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암기해야 된다. 이걸. 착한 전마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암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는 세트 메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촉을 구했고 일단 착한 전마 이렇게 암기하고 우리 강의 노트를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리카르도 차액지대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비옥도를 강조했고 비옥도에 의해서 생산량의 차이가 있죠. 그 생산량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근거로 뭘 들었냐 그러면 항상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쳤죠. 이렇게 우리가 리카르도는 착한 놈 아니에요. 착한인데 착한 애인데 가슴속에다 뭘 품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비수를 품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다. 요거 적어져 있어요.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 그리고 한계지라는 거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인데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는 비옥도를 주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지 지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전 이론이. 이게 지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왜 지불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왜 지불하냐 이런 건데 지금은 이런 이론이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남의 토지를 썼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왜 고전 학자들은 또는 고전 이론들은 이런 걸 연구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토지를 보면 여기 토지죠. 토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토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에요. 이게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떠야 되냐? 아니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공짜로 만들어준 선물인데, 그렇죠? 자연이 나한테는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주신 분 몇 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이 공짜로 뭔가 만들어준 선물인데 나는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즉 고전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토지라는 건 자연이 공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건데 우연찮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토지를 빌려줘요. 이 말은 자기가 토지를 쓸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토지가 필요 없어서 쓸 일이 없어서 남에게 토지를 빌려줬는데 공짜로 얻은 물건에다가 뭘 받아요 이게? 대가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간 거예요. 누구로부터 공짜로 얻은 물건인데 그걸 남한테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고전 이론에서. 그러니까 왜 지대를 지불해야 되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이유로 지대를 요구하느냐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농지를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농지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그런데 이 3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비옥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옥도가. 그래서 비옥도가 제일 좋은 토지는 우등지, 비옥도가 떨어지면 열등지, 비옥도가 가장 낮으면 최열등지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노트 지금 100 몇 페이지죠? 114페이지죠? 강의 노트 114페이지에서 차액지대의 근거를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차액지대 근거. 지금 첫 번째 근거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잖아요. 여기서 봤더니 비옥한 토지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등지.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야 농지 3개를 찾았는데 비옥한 토지는 얘밖에 없어. 이게 비옥한 토지 희소성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수확량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비옥해도 수확량은 10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A죠, A.
A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농부에게 뭔가 지대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대를 얼마를 요구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요런 걸 찾아냈어요. 지금 가장 비옥도가 떨어진 놈이 50가마인데 얘랑 비교했더니 내 토지가 무려 몇 가마가 더 나와요. 50가마가 더 나와요. 내 토지가. 이렇게 50가마가 더 나온 이유는 분명히 내 토지가 더 비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50가마를 요게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차익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50가마를 비옥도 때문에 나오는 수확량의 차이라고 부르고 요걸 누구한테 내놓으라 그래요. 농부한테 요만큼은 지대로 다 줘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토지의 비옥도 때문에 나오는 수확량이니까 이걸 차익지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B토지 소유자. B토지 소유자도 가만히 이 상황을 봤더니 얘보다 30가마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이 30가마를 뭐라 그러냐? 비옥도 때문에 발생하는 수확량의 차이. 내 토지를 사용하면 30가마가 더 나오니까 요걸 농부에게 지대로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차익지대예요. 그럼 문제는 요 C토지죠. C토지. 요 C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한계지라고 부르죠. 즉 비옥도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끝에 있는 토지예요. 한계지는 그냥 꼴뚱 토지라는 거야. 비옥토에서 가장 꼴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뭔가 자기가 지대를 뭔가 요구하고 싶은데 비옥도를 주장할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기가 비옥도가 가장 꼴뚱이니까 꼴뚱이 가장 좋음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지는 비옥도를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대를 요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누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지나가면서 너는 비옥도는 낮지만 무엇이 있다? 그렇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요구해봐라. 그게 바로 소유권에 의해서 지불되는 절대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지대. 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죠. 그래서 차익지대와 절대지대는 세트 메뉴인 거죠. 한계지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든다. 즉 소유권이 지대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장점이 뭡니까?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뭔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자주 보고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암기를 할 때 지금 뭘 활용하라고 좀 돼 있어요. 아니 강의 노트에 아주 끄미끄미 깔끔하게 적어져 있는데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면서 자꾸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라 그래. 만들지 마 연습장에다가 그냥 자 봐봐요. 저 위에 자 114페이지 위를 보면 차익지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우리 포인트가 뭐예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 차액이 지대를 만듭니다. 차액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놓고 차액이 비옥도에 따른 생산량 차이고 기본 가정은 비수고 한계는 비옥도가 가장 낮은 한계지의 지대는 설명하지 못하고 요 정도면 시험에 100% 적용된다 이런 말. 근데 절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절대에다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절대권이 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딱 소유권 체크하고 장점은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되는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뭘 만들어서 하든 전혀 상관을 안 하는데 우리가 강의 노트를 뭐 하려고 만들었어 이게? 단고나 하려고 만들어놨잖아, 단고나.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자꾸 보면서 암기하셔야지. 강의 노트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뭔가 새로운 것도 자료 만들어 스스로.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말이야. 젊은 친구들은 상관없어. 근데 우리들은
그렇죠.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놓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다음에 위치지대하고 입찰지대가 있어요. 위치지대가 입찰지대. 얘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해봐요. 이 튜넬의 위치지대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의미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인데 이 튜넬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래프가 자꾸 나를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만 딱 기억하냐 그러면 자, 요거 하나는 일단 필기하지 말고 제가 적어줄 테니까 요거 하나는 기억해 줘요. 자, 지금 상황이 항상 농부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죠. 그리고 지대를 내는 건데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 그러면 당연히 지대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토지 소유자가 야 지대를 좀 많이 내놔 이렇게 말하고 자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의 호주머니가 홀쭉하면 그죠 지대를 더 적게 요구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튜네는 학자가 아니에요. 튜네는 학자가 아니라 그냥 일자 무식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우리 여기 고전 책에 보면 야 일자 무식인 놈이 뭔 저런 걸 만들었니 봤더니 튜네는 자기 아버지가 백작인가 남자인가 그래 영국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광활한 토지를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토지만 갖고 있는 애야. 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 이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요. 튜넨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뭘 읽고 있냐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차액지대. 그러면서 야 토지 소유자들이 왜 지대를 요구할까 봤더니 리카도라는 학자가 비옥도 때문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딱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비옥도 말고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는 이유를 뭔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그럼 바로 이게 위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위치를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튜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광활한 물려받은 요 토지를 뭐라고 가정하냐? 하나의 고립된 국가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그래서 튜넬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에 기출지문에 오른쪽 기출지문 세 번째 박스가 위치지대 입찰지대잖아요. 세 번째 박스의 4번 지문을 봐요. 기출지문을. 튜넬의 무슨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립국 이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튜넬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광활한 토지를 하나의 고립된 국가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론을 썼어요. 그리고 항상 요 고립국은요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항상 요 중심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요거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모든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중앙에 있는 지역, 중심지 이렇게 부르면 그냥 시장을 말해요. 시장. 그러면 시장이 왜 도시의 한 중심에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장이 딱 한 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도록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영화 한 편씩을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근데 영화를 보려면 그래서 전교생이 다 교문 줄지어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읍내로 간단 말이에요. 읍내로. 왜? 극장이 읍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극장이 읍내에 있습니까? 딱 하나니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곳에 있지만 딱 하나면 무조건 도시의 중심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백화점도 백화점 가려면 어디로 가요? 도시 중심에. 야, 도시 중심에 왜 백화점이 있니? 딱 하나인 게. 하나짜리는 다 중심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유명 음식점, 시골에서 유명 음식점 가려면 외곽으로 가. 일단은 도시 중심으로 가봐요. 도시 중심에 가. 지금이야 이제 요새 많지만요. 자, 그래서 도시 중심에 시장이 있어요. 근데 튜네는 뭘 강조하고 싶었어요? 위치를 강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신의 이 고립국에다가 요렇게 위치를 표시해요. 위치. 요쪽이 근거리, 요쪽이 외곽.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대를 뭔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대. 자, 근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안 보이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지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포인트가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그래프에 보면 요렇게 수평선이 있단 말이야. 요 수평선을 시장 가격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시장 가격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근거리에서 농사를 지으나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나 곡물을 시장에다 팔면 가격은 비슷한 거예요. 현대 감각으로 하면 우리가 서울의 근거리라고 하면 수도권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에서 쌀을 경작하던 저기 강원도 또는 저기 강원도 철원에서 뭔가 농사를 짓던 시장에다 내다 팔 때는 곡물의 가격, 쌀의 가격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생산비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생산비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거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를 짓던 저쪽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를 짓던 쌀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곡식을 팔려면 반드시 시장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시장으로. 그래서 시장으로 가져오는 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송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지금 요 그림의 포인트예요. 이게 수송비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딱 보면 요 지점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요. 시장에다가 곡식을 내다 팔면 요만큼의 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작을 해서 가져가는 총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 총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만큼 생산비가 들었고 요만큼 수송비가 들었으니까 요 총 비용이랑 비교해 보면 요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그러면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또이또이인 지점이에요. 또이또이. 그리고 요거 밖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곡물 가격을 초과해서 지금 수송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밖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농부라면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경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농부가 얼마 이득을 얻습니까? 그러면 요만큼 경작을 해서 요만큼 곡물 가격을 얻으니까 요 사각형이 농부가 경작을 해서 가져가는 총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생산비 빠지고 수송비 빠지면 여기에 있는 요 시커먼 삼각형이 바로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농부의 이득에 의해서 뭐가 지불된다? 지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려워하지 말고 딱 뭐만 체크해 놓냐 그러면 이게 이해를 위해서 놓은 거니까 뭐만 체크해 놓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시커먼 요 삼각형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요 농부의 이득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수송비로 결정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송비가 많으면 농부의 이득은 적고 수송비가 적어지면 농부의 이득은 많고 그래서 결국 농부의 이득이 이렇게 지대로 바뀌는데 이 농부의 이득이 결국 위치에 따른 수송비로 결정이 되니까 결국 이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이렇게 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요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시커먼 놈만 기억해 줘. 시커먼 놈만. 시커먼 놈 뭐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시커먼 놈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시커먼 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이득이 지대가 되는데 농부의 이득을 결정하는 건
위치에 따른 수송비다. 요렇게만 화살표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됐다? 이게 바로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지대가 만들어진 이유.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형태는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요. 항상 농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은 적고,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기 세 농부가 입찰에 참여할 텐데, 자, 밀, 쌀, 보리를 경작하는 농부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뭘 좀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얼마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의 지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입찰 경쟁에 참여해서는 결국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농부의 이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농부의 이득. 요 삼각형. 그래서 요 농부의 이득이 자, 첫 번째 밀을 경작하는 농부가 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얼마의 지대를 제시할 수 있을까 봤더니 요게 지금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고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지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의 경우에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이게 가능행위예요. 정확히 말하면 밀의 농부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득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쌀을 경작하는 농부는 이득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져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쌀에 농부가 지불 가능한 건 이런 곡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보리. 자, 보리를 경작하는 농부는 이런 식으로 이득을 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찰에 참여해서 제시할 수 있는 지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밀, 쌀, 보리 중에 지대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밀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밀이 이렇게 경작되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지금 쌀이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높잖아요. 이득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는 쌀이 경작되고, 이쪽은 보리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많으니까 결국 보리가 경작됩니다. 자, 이 그림도 시험에 나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어떤 형태로 문구가 나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토지 이용 형태. 그러니까 튜넨의 이론에서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왜 여기는 밀이 경작되고, 왜 여기는 쌀이 경작되고, 왜 여기는 보리가 경작됩니까? 그게 토지 이용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 이용 형태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봤더니 오른쪽에 6글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지대 지불 능력. 그러니까 여기는 왜 밀이 장악을 했습니까? 밀이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좋으니까 밀이 장악했다. 여기는 쌀이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좋으니까 쌀이 장악했다. 이렇게만 연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6글자야.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왜 여기는 밀이고 여기는 쌀입니까? 야, 지대 지불 능력이 달라서 그래. 작물의 지대 지불 능력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전체 지대를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야. 도시 전체 지대를 찾아보면 항상 여기 부분은 밀이 장악했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또 쌀이 장악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부분은 필요 없고, 여기는 또 보리가 장악했으니까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체 지대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시 전체 지대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전체 지대 곡선을 우리 저기 튜넨은 뭐라고 불렀냐?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불렀다 이런 거예요. 왜?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금 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게 나오면 꽤 어려워요. 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
튜네는 이 지역 전체 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지대 곡선 중에 제일 높은 부분만을 연결한 게 지역 전체의 지대 곡선이고 요걸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의 노트에 그림을 딱 보면서 뭐만 해석해 주면 되냐 그러면 그림 좀 적잖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셔. 도시 중심에서 10km까지는 누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좋다고 그래프가 적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유가 경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낙농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요 정도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의미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배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배경이. 지금 뭐라고 적어져 있냐?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에 적용했습니다. 누구 걸 적용한 거예요? 튜넨의 이론을 알론소가 이렇게 적용한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적용했습니까? 그러면 밀, 쌀, 보리가 아니라 튜넨의 이론을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도시 용도로만 바꿨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기본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왜? 튜넨의 이론이랑 똑같아. 자,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튜넨의 이론을 알론소가 이렇게 적용한 건데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튜넨의 이론은 알론소의 이론을 확장시킨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맞아갖고 왔을 것 같아요? 다 절반은 틀렸을 것 같아요. 절반은 틀려갖고 온다니까 이게 포인트를 잘 보셔. 잘 읽어줘야 돼. 튜넨의 이론을 알론소가 확장 적용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 튜넨을 베낀 게 알론소니까. 근데 시험에 튜넨의 이론은 알론소의 이론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나왔다고. X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알론소의 지대 이론은 설명할 건 없고 다만 알론소는 자신의 지대 이론을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튜넨은 위치 지대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이 입찰 지대가 뭡니까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입찰 지대는 뭐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돼요? 입찰 경쟁에 의해서. 그리고 입찰 경쟁에 붙이면 항상 토지 이용자는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시하면 초과 이윤이란 건 남는 거야. 남는 건 있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포인트는 잘 봐요. 더럽게 지금 빡빡하게 지금 거의 48분이니 47분이니까 지금 거의 50분 빡빡하게 되고 있어요. 자, 114페이지 강의 노트를 딱 보면서 최근에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잘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와. 이게 뭐 정도 나오냐 그러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에 딱 나오면 두 글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 있어요. 차액의 지대를 만들어. 차액이 뭐니?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야. 요 정도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나오면 절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 절대권이 뭐니? 소유권. 튜넨의 위치지대로 나오면 위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 위치가 뭐니? 정확히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야. 그 다음에 알론소 입찰지대는 입찰에 동그라미 치고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의미 정도예요. 요새 3년 동안은 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춰왔다 이런 거예요. 됐다? 그러니까 항상 암기는
강의 노트 활용해서 자꾸 이렇게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도시 구조로 갑니다. 도시 구조로.